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도 세계 각 나라에서 모든 그 공통적인 탑 뉴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과 여론, 토론을 앞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통령과 함께 빠져버린 늪, 곤경. 세 번째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이제 어제로서 뭐 전당대회에서 박수만 치지 않았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중요한 흐름을 줄거리를 놓고 그 사이사이 뭐 비밀 경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대의원들이 가상투표를 이렇게 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미 과반수 대선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그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제 그 일리노이에서 열리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 계산하고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하면 와, 일리노이 와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선거가 많이 다르니까 오하이오주가 8월 7일까지 뭔가를 확정져서 쥐어줘야지 되거든요. 아니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가상투표를 먼저 하는 겁니다.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자체가 8월 7일 이전인 7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투표부터 한 결과 뭐 당연히죠. 대의원의 99%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딱 열리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 모자라는 2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됐을 때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에 6월 27일 토론 이후에 트럼프에 대해서 점점 밀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해리스가 거의 그걸 동등하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주에서 경합주에서도 한두 주에서는 조금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가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2주일이 됐죠? 2주일이 된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전체적으로 5%포인트 앞서갑니다. 47% 대 42% 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6%.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표를 거의 다 가져와도 해리스와 동률밖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라스무센이 그렇다고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그런 기구가 아니거든요. 구태여 뭐 따지자면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런 매체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이런 것 때문에 막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4분의 3의 가능성을 트럼프 쪽으로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를 막 좋아하거나 이런 매체도 아니에요. 트럼프를 불안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랬는데 그랬던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 4분의 1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내가 앞서가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토론은 왜 하지? 내가 여론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토론을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점점 강해졌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카밀라 해리스가 애틀랜타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아주 뭐 활기찬 그런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내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내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트럼프는 사람들이 나 다 알고 있는데 토론은 뭐 왜 필요해?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밤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주무시는 그런 시점
12시 조금 안 돼서 새벽 그 0시 조금 안 돼서 딱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내가 카멜라 해리스와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아직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9월 4일에 펜실베니아 격전지에서 청중을 놓고 카멜라 해리스와 토론하기로 했다. 대신 나는 원래 예정됐었던 ABC와의 토론은 하지 않는다. ABC와 아마 9월 10일로 예정이 됐을 거예요. 이거 바이든과 같이 하기로 딱 약속을 해놨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CNN, 두 번째는 ABC.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팍스는 그 당시에 왜 못하게 됐냐면, 팍스가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을 할 때 팍스가 팍스 스타일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공화당 것만 중계를 해주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은 아예 중계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룰에 어긋나거든요. 그 다음에 후보 토론을 주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팍스는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인가요? 팍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좀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는 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9월 그 4일은 아닌 것 같아요. 9월 4일보다는 조금 더 늦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리스는 일단 ABC와 약속한 것을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난 팍스와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ABC보다는 팍스가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팍스에서 그렇다고 뭐 션 해니티라든가 이렇게 트럼프의 나팔수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볼 수는 없어요. 팍스가 전에 그 후보 토론회에서 공화당만 커버를 하고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커버하지 않아서 대선 후보 토론 자격을 못 가진 것처럼, 팍스의 션 해니티 같은 트럼프의 나팔수 같은 사람은 이런 대통령 후보 토론회 같은 것을 사회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피니언 리더니까. 선거 유세할 때 막 무대에 나가서 치어리더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팍스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사회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돈을 받는 곳은 팍스라는 매체인 겁니다. 트럼프는 팍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바이든 때와는 달리 두려워하고 있구나. 바이든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토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제 그 글 쓴 것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이든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왔으니까 자격이 없다.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립니다. 미국 헌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전에 사임한 그런 현직 대통령도 있고, 린든 B 존슨 같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후보가 물러날 때는 당의 당규에 따라서 정하죠.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겠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로 빨리 결정이 됐는데, 불법 후보다. 그렇지만 내가 토론은 해주지. 단 팍스에서. 그리고 전에 CNN과 토론을 할 때 본인이 CNN이 하도 청중들이 있으면 청중을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있고, 청중에게 받아당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중들은 너무 그냥 그 운동 아시죠? 거센 운동 때문에 상대 후보를 주눅 들게 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청중 없이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청중 있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쭉 하면은 내가 토론을 9월 4일에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카멜라 해리스가 직접 얘기하진 않은 것 같고, 카멜라 해리스의 캠페인 측에서는 정말 이미 동의한 토론에서 발을 빼려고 하면서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팍스 뉴스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모르겠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 토론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지금 좀 수세에 몰리고 있구나.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를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아, 좋다. 너무 시원해. 한 번 더. 너무 좋네요. 트럼프의 강해지는 발언들. 사람이 느긋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게 똑같은 말인데 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점점 강해지는 말. 제가 사실 가장 놀랬던 말은 정규방송 시간에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그 후보가 척 슈머라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하마스 멤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스 후보가 야, 미국이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이 정도로 후지진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랑스러운 하마스 멤버다라고 얘기한 척 슈머는 주이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이시,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가자 지구에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스라엘로부터의 그 피해, 특히 어린이들이 막 대규모로 살해되고 이러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거 좀 살살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애정을 담아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너무 비난을 받는다. 이러다간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아주 진품 유대인입니다. 척 슈머는 그런 사람에게 프라우드한 하마스 멤버라고 얘기하니까 해리스는 야, 미국이 이것보다 나아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그게 아무것도 뉴스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 얘기잖아요. 이 발언이 사실은 저는 이번 주에 가장 놀라웠었던 발언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레이첼 스캇이라는 ABC의 저널리스트 이 사람은 그 의회 출입 기자거든요. 레이첼 스캇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한 그 얘기 이 레이첼 스캇이 왜 흑인이 당신을 믿어야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질문이 따갑긴 했죠. 왜냐하면 흑인에 대해서 너무 따가운 거를 넘어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바마가 흑인이라고 너무나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지조차 않았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트럼프 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을 8년을 한 겁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지지 발언도 종종 했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매너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링컨 이후에 내가 최고의 흑인을 위한 대통령이었는데 뭔 소리야 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레이첼 스캇이 말하죠. 카멜라 해리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이니까 거기 부통령까지 올라간 데에 DEI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에 그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화당의 주장이에요. 그랬더니 yes or no를 말하기 어려운 거죠. 모든 자리들이 다 국민이 선출해서 올라간 자리니까. 샌프란시스코 검사도 미국은 선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의 모든 주가 선출입니다. 특별한 무슨 뭐 엘라스카 이런 데 몇몇 주 빼놓고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이고 연방 상원의원, 부통령 다 선출직 했는데 그게 여자고 소수인종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유권자에 대한 거부, 유권자의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다가 한 얘기가 나는 카멜라 해리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래 알았지만 오래 알았겠죠. 2010년대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선거할 때도 2번이나 선거기금 체크를 보냈으니까 그런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거 몇 년 전에 알았네. 그 전에 계속 인도계라고만 홍보를 하더만 갑자기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happen to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우연히 체인지 됐대요. 변했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좌석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저널리스트도 있었겠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데서 터지는 폭소 같은 것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발언 같은 것들이 까칠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뭐 경찰에 대해서 모든 경찰이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해 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피했고,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들이 워낙에 백인 경관들이 흑인 경관에 대한 많은 수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관이 흑인 잡아 족치는 추노꾼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입니다. 백인이 도망치는 노예를 잡는 추노꾼이었던 게 경찰의 시작이니까 지금도 사법 시스템이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이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을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고, 부통령 후보에 대해선 조금 방어를 했고, 그리고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사람들 다 유죄 판결받고 감옥살이하고 하는데 뭐 사면해 줄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급하고 인종카드를 써봐야지, 그리고는 뭐 데일리 비스트 같은 데는 이렇게 인종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슈 다 묻히고 그것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요즘에 카밀라 해리스를 많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발언 같은 것을 짧은 것으로 만들어서 틱톡 같은 데에 엄청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바이든처럼 그 정도로 디베이트하는 것은 정말 우린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이러네요. Never say never.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이 장면이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에게 해리스가 흑인인지 나는 몇 년 전에야 알았어? 라고 얘기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항상 무슨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에이시안의 적은 에이시안이다. 뭐 이런 것이요. 일제시대의 한국인의 적은 일경을 쫓아다니는 완장찬 한국 사람이다. 뭐 조선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해리스 포크너라는 굉장히 아주 샤프하고요. 카리스마 엄청 많습니다. 막 옷도 엄청 멋지게 입고요. 음성이 너무 좋아요. 이 팍스의 진행자인 해리스 포크너가 딱 동료잖아요.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세 명의 저널리스트가 쭉 앉아서 물어봤는데 그 동료인 레이첼 스캇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트럼프에게 더 친절하게 했었어야지만 된다. 물론 따가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오셨는데 더군다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대통령이니까 처음에 나이스하게 인사도 하고 잘 지내느냐고 하고 반갑다고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훅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보통 이건 이제 저널리스트들의 그 태도고 스타일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심각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꼭 뭐 날씨부터 얘기를 한다던가 날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 중요한 정치인이 어디 가서 중요한 뭔가를 해서 긴급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뭐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저는 싫거든요. 물론 소프트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바로 들어갈 때도 있다. 이런데 이 해리스 포크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회사의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뉴스 아마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왜 늘 많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지 되고 이게 매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본 예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갖춰야지 되고
트럼프처럼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사람을 정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 트럼프니까 뭐 그렇지 뭐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친절하게 해줘야지 됩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리스 포크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당시에 현장에 없어서 근데 구태여 해리스 포크너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했어야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뭐 레이첼 스캇이나 ABC 방송은 이 팍스예요. 해리스 포크너가 팍스의 해리스 포크너의 이런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다. 이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제나 저도 아주 젊었을 때는 많이 젊었을 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또 참으면서 좋게만 대하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더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규 방송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물 오늘 제일 많이 마시는데요. 왜냐면요. 방송을 힘차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먹을까 하다가 너무 열심히 모밀국수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오늘은 그 장을 너무 또 정성껏 만들어서 가스오부시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간장도 넣고 뭐 무하고 파도 가능한 한 적당히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잖아요. 김도 적당히 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마시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그 말들이 있고 그럼 카멜라 해리스가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것을 불과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하는 트럼프의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야지 되는가? I don't think so.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가 뉴스를 오래 해보니까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걸 믿습니다. 그게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에서의 그 모습이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흑인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서도 흑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또 혼혈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고요.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항상 100% 코리안들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눈으로 봐도 평소에 상식이 없었어도 그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그래도 아프리칸 아메리카라는 거 아무튼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other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other 다른 사람들 other 거기에 이제 ing를 붙여서 oth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트럼프의 또 다른 시그니처죠. 나와 적 우리와 다른 사람 we the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민자가 당신의 잡을 블랙 잡을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othering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존 맥케인 그 사망한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오바마와 그 대선 후보로서 싸울 때 한 타운홀 미팅에서 나이든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전 기억나거든요. 맥케인이 이쪽, 그 여성이 이쪽에서 마이크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바마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랍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슬림 아니고요. 아주 좋은 사람이고요. 품위 있는 사람이고 미국 시민이고요. 그냥 어떤 이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맥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그때 박수를 받았죠. 저는 그때 아니 아랍인이면 어떻고 무슬림이면 어때요? 이 얘기까지 하나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고 딱 끄는 기독교 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위로한다 하시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시몬 바일즈가 또 금메달을 땄네요. 파리 올림픽에서 세 번째 그 페리스 올림픽 파리가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금메달을 땄는데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블랙잡이라고 그 좀 경멸하는 거잖아요. 블랙잡 머리는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는 몸으로 하는 거. 시몬 바일즈에게도
체조가 어떻게 그냥 머리는 안 쓰고 태어난 몸만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격화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시몬 바일즈가 I love my black job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들과의 대화에서 이민자가 블랙 잡을 빼앗아 간다. 히스패닉 잡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아무튼 아주 어렵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부통령 후보까지 변호를 해야지 된다니 다 알고 계시는 얘기. 자녀 없는 고양이 레이디들이 민주당에 많아서 스스로도 비참하게 하고 미국도 비참하게 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weird,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는 것들도 또 젊은 사람들이 딱딱 따서 짧은 그 밈으로 비디오로 지금 많이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것이 8월 2일이 생일인가 봐요. 8월 2일이 어제가 생일이었나요? 아무튼 8월이 생일이거든요. 초가 어제 아니면 오늘인 것 같은데 JD 벤스라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8월 3일 오늘인가요? 오늘인 것 같으네요. 뭐 오늘 내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다지 78세와 이거 강조래요. 40세의 커플 공화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그 사람들은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고 프로젝트 2025라는 트럼프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 돼 하고 이런 사람을 넣어야지 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교육부도 없애고 뭐 환경부도 없애고 다 없애고 포르노그래피는 완전히 불법으로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청사진 트럼프가 나와 상관없어 하는데 최고 책임자와 적어도 140명의 트럼프 관계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고 그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것이고 뭐 책으로는 나올 겁니다. 나 관련 없어 했는데 그 국장이 물러났잖아요. 그 국장이 트럼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그 국장은 물러났지만 프로젝트 2025는 이제 트럼프와 JD 벤스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피하세요. 40세 됐습니다. 이제 JD 벤스. 그리고 이 JD 벤스가 그 프로젝트 25에 관한 책 쓰고 한 헤리티지 재단 회장 뭐 그 책에 서문을 썼더군요. 아주 자랑스럽게. 내년에는 생일 축하하는데 내년 41번째 생일은 어디서든지 맞을 수 있는데 백악관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젊어졌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에서 해리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시사만평이 있었습니다. Cave Dweller, Elegy.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힐빌리 엘러지라는 그런 힐빌리 비가라는 오하이오주의 본인이 자란 마을에 아주 초췌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뒤에 동굴도 있네요. 동굴 거주자의 비가 그 자신 자서전적인 그 책이었으니까 힐빌리 엘레지가 여성 혐오와 남녀 차별에 관한 동굴 거주자의 비가 이제 이렇게 시사만평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리스 후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기금은 아주 좋아요. 민주당의 열기가 많으니까 열정이요. 말하자면 바이든 때를 한 0으로 논다면 제가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지금 해리스는 100이 아니라 한 1000쯤 된 것 같아요. 그 온도 자체가. 해리스가 너무 근사하다 막 내용도 많고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후보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거든요. 해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해리스가 가벼워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도 핵단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게다 대고 포로제닉 미국 정치인이 텔레비전 화면 잘 받고 사진 잘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뷰티 이즈 파워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퍼포밍을 잘해요. 이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진지한 통치는 모르지만 토론 같은 것 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딱딱 반응들도 하고 민주당이 열기가 딱 어쨌든 게임을 해볼 수 있겠어. 바이든 때는 야 이거 우리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했는데 해리스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 대고
그 러시아와 수감자 교환까지 했잖아요. 트럼프가 절대로 바이든이 이거 못해.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포함해서 러시아에서 4명의 미국인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27개국에 관여가 돼서 뭐 사람들 뭐 20 몇 명을 풀어줬는데 러시아로 8명인가요? 10명인가요? 가고 나머지 나라로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좋아하죠. 제 프라이어리티는 국민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로 바이든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니 러시아에 왜 저렇게 많이 이득을 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 거기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을 포함해서 돌아왔다. 이건 레가시입니다. 바이든의 레가시입니다. 이것도 카멜라 해리스도 공항 활주로에 같이 갔잖아요. 아유 카멜라 해리스에 지금 좋은 거죠. 그랬더니 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푸틴은 확신을 하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무서워서 트럼프와 거래하기 무서워서 지금 했어 라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사만평이 딱 보면 저는 알겠는데요. 미국 기도 있고 그 바이든이네요. 이렇게 딱 셔츠에 있는 거 보니까 US 딱 그 대통령 커플링이 있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수감 생활 했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웰컴 홈. 미국 지도자들에게 다른 나라에 억류돼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큼 웰컴 홈 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해리스가 이기려면 우선 2가지인데요. 밖으로 나갔던 집토끼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지 됩니다. 바이든 때문에 나갔던 젊은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계를 돌아와야지 되는데 아직 어떻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 물론 적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계는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다고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강한지 돌아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이든이 싫어서 떠났나? 근데 싫었다면 이유가 뭐지? 그냥 나이가 많은 것 하나뿐이었을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떠났는데 이건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그랬을까? 또 다른 이유로는 트럼프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4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살짝 잊어버렸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집토끼를 데리고 오는 것. 또 하나는 2번째가 트럼프를 싫어하면서 온건한 공화당이나 아니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무당파를 딱 그 투표장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건데 이거는요. 백인 나이 많은 사람이나 백인 노동자 계층 그리고 거기가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해리스 기반으로. 이 나이든 백인 온건파는 아무래도 이 해리스보다는 바이든이 유리했죠. 대학 학위에 없는 사람도. 왜냐면은 이 나이든 백인 온건파 백인, 나이든 백인, 시골 이런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색인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약점적인 것을 고르라면 바이든은 남자잖아요.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은 백인이잖아요. 유색인종도 아니고 그리고 81세에 스크랜턴, 펜실베니아 그쪽 출신 그리고 델라웨어에서 자란 그 사람이 낫지 캘리포니아 서구잖아요. 캘리포니아 흑인 아시아계 여자 이런 사람을 백인 나이든 교육 많이 안 받은 시골 계층 사람, 노동 계층 사람이 좋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해리스가 풀어야지 될 숙제고요. 그리고 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메디케어를 뭐 아주 막 너무 좋게 해줘야지 돼. 라든가 뭐 국경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 과거에 나쁜 기록이 있는데 이걸 아주 카멜라 해리스가 그 입장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국경에 대해서도 물러나고
더 이렇게 온건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쪽으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는 집 나간 토끼를 데려오는 게 하는 거, 원래부터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을 했었던 그런 계층은 그래도 조금 보드라운 트럼피즘 정도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보드라운 트럼피즘보다 내가 더 온건해질게요, 저에게 오세요 하는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바마 팀을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팀의 선거를 하던 그 캠프 측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군에게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바마 팀을 자문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시사만평도 보입니다. 보세요. 꼭두각시 인형을 누가 조정을 합니까? 오바마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카멜라 해리스가 이 바이든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구나. 바이든이 토론회를 하기 그 직전부터, 얼마 전부터 그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통치 스타일을 좀 약간 비난을 했습니다. 너무 닫힌 사회에서 너무너무 그 많은 의견을 듣지 않으면서 몇 명에 의존해서 일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바이든과 다른 방식이네, 그리고 뭐 오바마가 영리하잖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남편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우보의 변호사거든요. 우보에서 변호사를 일단 그 휴직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바이든의 선거 캠프의 최고의 한 몇 명은 질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질 바이든이나 아들 헌터 바이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뭐 세 사람. 한 사람은 60대니까 아들보다는 많지만 질 바이든보다 조금 아래. 그렇게 나이 많이 드는 사람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이렇게 나이가 적은 층으로 간다 하는 것도 조금 다른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많이는 안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마지막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매체마다 다 어쩌면 이렇게 취재력이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조 샤피로 주지사가 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뭐 그냥 다 좋은데, 뭐 이슈도 온건하고 좋은데 주이시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그 사람 주이시여도 벤자민 네타냐후를 얼마나 비난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펜이 있었잖아요. 유펜에서의 시위, 이런 것에 대해서 반유대주의는 냉철하게 비난했지만 벤자민 네타냐후도 비난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시 샤피로는 그래도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해 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팀 월즈라는 미네소타 주지사, 이분은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 검찰총장으로 시작하고 이러지도 않았지만, 밑바닥부터 간 사람이지만 군 출신이고, 그리고 바이든을 열심히 지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노동계층에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너무 진보예요.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하원 의원들은 이 사람을 민답니다. 하원 의원을 12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요. 그 밖에는 이제 켄터키의 앤디 비슈어, 46살의 젊은 주지사,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이런 몇 분 중에서 부통령 후보를 이제 선정을 해야지 되겠죠. 부통령 후보 선정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막 떠다니잖아요. K자라고 쓰고 하니까 맨 왼편부터 보면 어머 새야, 비행기야. 그러면 트럼프는 아니야, 그거는 아주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야 하고, 그럼 공화당은 아니야, DEI hire, 그러니까 다양성, 포용성, 인종성에 의해서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이야. JD 벤스는 아예 없는
캣 레이디야. 아이 없는 고양이 레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가 검찰총장을 할 때, 연방 상원 의원을 할 때, 부통령을 할 때 그 포지션에 맞춰서 입장을 좀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잘 모르겠다. 트럼프 하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카멜라 해리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지금 전부 이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hurdles, 장애물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애물 엄청 많이 지금 넘어왔네요. 거의가 법원 기록이잖아요. 법원에서 felonies, 심지어 이거는 형사법으로 강간 등등 해서 다 받아, 그 허들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34개 형사법 이런 것이 있어도 저렇게 대통령 후보로 당당하게 되는데 JD 벤스의 그것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실수한 것. 그리고 근데 아직 못 넘은 게 두 가지가 있네요. Roe and Wade, 낙태에 관한 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얘기가 될 겁니다. 프로젝트 2025. 이건 이제 토론 즈음에서 정책 발표할 때 즈음에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 2025. 카멜라 해리스는요,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네요.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근데 옆에서 고양이가 응원해주고 있어요. 고양이가 같이 가요. 그리고 트럼프와도 같이 가는 사람은 JD 벤스네요. 뒤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여성 혐오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도 역사와 이스라엘, 해외 이슈. 역사는, 이건 카멜라 해리스의 역사가 되겠죠. 이민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던가? 범법자에 대해서 이랬다가 이랬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장애물을 누가 얼마나 더 현명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